반갑습니다. 오늘은 자신의 경험이나 성찰을 담아서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읽어보고 우리도 이런 경험들이나 성찰들을 담아서 정서를 표현하는 글들을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게 어려운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들 숙제를 해야 되는데 안 해가지고 막 이렇게 혼이 났다 선생님한테. 그리고 혼이 났는데 그 혼이 난 것보다 그동안에 열심히 하지 않았던 나 스스로가 조금 아쉬웠다. 그래서 다음에는 모든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교훈을 얻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용돈을 오늘 받았는데 하루 만에 이틀 만에 갖고 싶은 것들 먹고 싶은 것들 다 먹고 가지게 돼서 앞으로 왜 그 다음 기간 동안의 용돈들을 다 이제 쓰지 못하고, 그죠? 가난하게, 그쵸? 네, 그렇게 버텨나가야 했던 경험들이 있으신 친구들께서는 또 돈을 규모 있게 깔끔하게 이렇게 체계적으로 써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 그런 다양하게 우리의 소소하고 큰 경험들에 따라서 내가 배우는 것들도 있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내 기분들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제법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꼭 글로 쓰지 않더라도, 그죠? 롤 얘기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렇게 하면은 지는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이기는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하필이면이라는 작품을 가지고 먼저 내 경험을 가지고 어떻게 정서나 배운 것들, 교훈 같은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지 먼저 보면서 우리가 갔으면 좋겠어요. 교과서는 249쪽입니다. 249쪽이고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장영희라는 분은요, 서강대학교 아시죠? 네, 서강대학교 교수셨어요. 그래서 52년도에 태어나셔서 2009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조금 빨리 돌아가신 게 아닐까, 너무나 아쉬운, 그죠? 네, 영문학자이셨고 수필가이셨어요. 글을 읽어보시면 아시다시피 시선들이 상당히 따뜻하게 그려지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체험에 대한 이야기들, 수필들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니까 아무래도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감상을 한다 해서 감상적이다, 사색적이다, 그리고 내 체험을 표현하는 거니까 체험적이다, 이런 성격들 가지고 있게 됩니다. 제목이 하필이면이에요. 당연히 메인 키워드 하필이면이겠죠. 그래서 주제가 되는, 주가 되는 재료가 하필이면이라는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도 보면 하필이면이라는 말을 통해서 어떻게 삶에 대해서 보게 되는지에 대한 시각의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조금 이따가 함께 확인해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바로 가죠. 몇 년 전인가 10대들이 즐겨 부르던 유행가 중에 머피의 법칙이라는 노래가 있었다. 이게 몇 년 전이 아니라 이제는 십몇 년 전, 몇십 년 전 이렇게 돼버렸긴 했는데요. 되게 유행했던, 되게 막 핫했던 약간 그런 노래예요. 머피의 법칙이라는 뜻이 일이 좀 잘 안 풀리고 좀 갈수록 꼬이는 상황일 때 이렇게 그러기만 하는 경우에 쓰는 용어예요. 매일 버스를 타고 이렇게 학교로 오다가 그날따라 택시가 왠지 택시가 타고 싶네 해서 빨리 가야지 하고 택시를 탔는데 갑자기 택시에서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원래 평소에는 그냥 이렇게 열심히, 적당히 열심히 시험 공부를 했는데 그날따라 공부가 너무 잘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열심히 시험 공부를 했는데 어떻게 내가 깜빡하고 놓친 부분, 이런 데서만 시험 다 나온다든지. 너무 힘 빠지죠? 네, 이런 것들이 다 머피의 법칙에 속한다. 근데 이거랑 반대가 있어요. 이거 딱 반대. 좋은 일들, 나한테 유리한 일들만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들이 셀리의 법칙이라고 해요. 셀리's law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 머피의 법칙을 따온 노래가 있었어요. 그 노래 가사 요렇다네요. 화장실이 있으면 휴지가 없고, 휴지가 있으면 화장실이 없고, 미팅에 가도 하필이면 제일 마음에 안 드는 애랑 파트너가 되고, 한 달에 한 번 목욕탕에를 가도 하필이면 그날이 정기 휴일이고, 선생님 딱 이래요. 쇼핑하러 합성동 지하상가 가는데 꼭
꼭 정기 휴일이 화요일마다 가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는 거. 무슨 일이든 어차피 잘못되게 마련이다라는 머피의 법칙을 코믹하게 묘사하고 있다. 근데 여기 보면요, 계속해서 하필이면이라고 말이 나오거든요. 그 분명히 왜 나만? 이라는 의문을 전제로 하게 되죠. 그 의문을 밑밥으로 깔고 있다.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격하니 표현을 쓰자면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인생은 뭐 별로 큰 뭐 노력 없어도 잘 되어 가는 것 같고, 가끔은 호박이 너무 꿀째 굴러 들어오고 눈을 못 떠도 되고 막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내 인생만은 아무리 기를 쓰고 노력해도 툭 하면 일이 꼬이고, 그래서 공짜 호박은커녕 내 목도 내가 당연히 가져야 될 것도 제대로 못 챙겨 먹느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근데 더 억울한 거는 그게 내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네. 결국 이 내 탓이 아니라는 거다라는 말은 한번 정리해 볼게요. 내 삶의 운명이 나의 의지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순전히 운명적인 불공평으로 인해 다른 이들은 고급 승용차를 타고 그리고 탄탄대로를 가는데, 난 이상하게 바퀴가 터진 딸딸이 고물차를 타고 비포장 도로를 가고 있는 것이다. 딸딸이라고 하면 우리 이렇게 그 오토바이 중에서 조금 약간 그 작은 오토바이를 속되게 일컫는 말, 무슨 뭐 볼보리 뭐 이런 거 쓰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3륜차 바퀴가 3개인 차나 경운기를 속되게, 비속어예요. 좋은 말 아니에요. 근데 수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렇게 이르는 말이다. 아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나도 머피의 법칙을 생각할 때가 많다. 나도 그래. 선생님도 그래.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가끔씩 있을 거예요. 그죠? 조금 여러분들은 적었으면 좋겠지만, 한 예로 내 열쇠 고리에는 겉으로는 구별이 안 되는 열쇠가 2개 달려 있는데, 하나는 연구실, 또 하나는 과 사무실 열쇠이다. 열쇠에 유성펜으로 방 번호를 표시해 놓으면 그만이지만 해놓지, 그죠? 그러기도 어때요? 귀찮아요. 그리고 또 그냥 재미도 있고 해서 이렇게 뽑기 하듯이 뭐 이렇게 기분대로, 그죠? 그냥 내 방에 들어갈 때마다 둘 중 아무거나 꽂아본다. 근데 참 이상한 게, 수학적으로 따져보면 50대 50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필이면 맨날 연구실 열쇠가 아니라 거의 과 사무실 열쇠가 먼저 손에 잡혀서 2번씩 열쇠를 돌려야 하는 일이 10이면 9이다. 매 건수마다 50대 50인데 그 50대 50 확률을 매번 이렇게만 한쪽으로만 계속 치우쳐진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죠? 이 교수님에게만 일어난 한심한 상황 첫 번째 지금 짚고 갑니다. 그죠? 네. 연구실 열쇠가 아니라 과사 열쇠만 계속 잡혀가지고 맨날 2번씩 돌린대요. 그뿐인가? 또 나오겠네요. 네. 2번째, 하필이면 큰맘 먹고 세차한 날은 갑자기 맑은 하늘에서 비가 오고, 뭘 사려고 줄을 서면 바로 내 앞에서 끝나버리고, 그런 경우들이 생긴다. 또 더욱이 얼마 전에는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내 어깨에 새똥이 떨어지는 일도 있었다. 상황 3번째, 그죠? 새똥이 떨어지는 일. 나는 망연자실했어요. 한동안 서서 나의 하필이면의 운명에 경악하다. 깜짝 놀다. 헐, 대박. 뭐 약간 이렇게 하는 것들, 그죠? 네. 이런 것들, 그죠? 1000만 서울 인구 중에 새똥을 맞아본 사람은 아마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일 텐데, 하필이면 또 그게 나라니. 부정적인 상황이죠. 한심한 상황입니다. 여기까지가 처음이에요. 처음 정리해 볼게요.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필이면 나의 인생은 꼬이기만 한다. 처음 부분이죠. 뒷부분에서도 계속해서 하필이면들도 나와요. 계속해서 확인해 볼게요. 지금 하필이면의 상황, 한심한 상황 3가지 문장 봤고요. 가지수로 따지면 4가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물론 이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하필이면도 있다. 심각하고 중요한 운명적 오임이더라. 남들은 멀쩡히 잘도 걸어 다니는데 왜 하필이면 나만 목발에 의지해야 하고. 네 번째 상황이에요. 나만 목발에 의지해야 한다. 목발이 필요해야 한 삶을 살고 계신다라는 거죠.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으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체크하고 갑시다. 어떤 사람은 펜만 잡으면 멋진 글이 술술 잘도 나오는데 아니 왜 하필이면 나만 이 짤막한 글 하나 쓰면서도 머리를 벽에 박아야 하는가, 계속해서 고민해야 하는가, 계속해서 막 골머리를 썩어야 하는가, 뭐 이런 얘기는 나오는 겁니다. 상황 5번째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고 다른 재주가 있느냐 하면 노래, 그림, 손재주 다 별로래요. 그죠? 하느님은 누구에게나 나름의 재능을 골고루 나누어 주신다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하필이면 나만 깜빡하신 듯하다. 상황 6번째 나옵니다. 나는 6번째로 나는 하나님이 골고루 나누어 주시는 재능도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이야기 되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나에게만 일어난 한심한 상황 정리를 해보고 갈게요. 하필이면 필요한 열쇠가 꼭 뒤에 나오고요. 그다음 세차한 날 비가 오고, 그죠? 줄 서면 내 앞에서 매진되고, 그죠? 그 다음에 어깨에 새똥도 떨어져요. 목발에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삶을 살고 계시고요. 재주가 없어. 그 다음에 큰 돈을 못 받는 영혼을 갖고 태어나. 바로 뒤에 나와요. 짚고 갈게요. 언젠가 치과에서 본 여성지에는 모 배우가 화장품 광고 출연료로 3억 원을 받았대요. 나는 내가 잘 빠진 육체는 몸매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런대로 꽤 아름다운 영혼을 가졌다고 생각을 한다. 근데 아만의 아름다운 영혼에는 3억 원은커녕 300원도 주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죠? 그러니 둘 다 못 가지고 태어날 바에야 아름다운 몸뚱이를 갖고 태어날 일이지 왜 하필이면 마지막 나오고 있죠. 그죠? 7번째 300원도 못 받는 아름다운 영혼을 갖고 태어났는가 이 말이다. 답답하다. 그래서 이런 7가지 상황들 때문에 하필이면이라는 말은 나에게 한심하고 슬픈 말이다. 중간 첫 번째 짚고 가겠습니다. 나는 하필이면 목발에 의지해야 하고 재능도 없으며 값싼 아름다운 영혼만 가졌다. 그런데 체크해야죠. 앞에 거랑 조금 다른 이야기 나올 것이다. 그죠? 앞에 거랑 조금 다른 상황들이 될 것입니다. 봅시다. 하필이면이라는 말은 그 밑에네요. 죄송해요. 어제 저녁 초등학교 2학년짜리 조카 아름이가 내게 던진 하필이면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오, 글쓴이의 생각이 바뀌는 체험을 제시하게 됐어요. 누구와의 만남? 아름이와의 만남. 그런데 포인트 잡고 가겠습니다. 길거리에서 귀여운 펜더곰 인형을 하나 사서 아름이에게 갖다 주자 아름이는 눈 동그랗게 뜨고 환하게 미소를 지으면서 그런데 이모 이걸 왜 하필이면 나한테 주는데? 하는 것이었다. 원래 하필이면은 긍정적인 말이 아닌데 이 아름이가 한국말이 서투른 거야. 그죠? 아직 우리 말이 좀 서툴러요. 그죠? 그래서 하필이면은 그거를 좀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을 한 거죠. 다른 형제들이나 사촌들도 많고 암만 생각해도 특별히 자기가 받을 자격도 없는 듯한데 뜻밖의 선물을 받았다는 아름이 나름의 고마움의 표시였다. 그죠? 251쪽을 지나쳐서 252쪽. 외국에서 살다 와서 우리말이 아직 서툰 우리 아름이가 하필이면이라는 말을 좀 부적합하게 쓴 얘긴 한데요. 아름이처럼 하필이면을 좋은 상황에 갖다 붙이자 나의 하필이면 운명도 갑자기 찬란한 빛을 발하기 시작한다는 걸 깨달았다. 내가 누리는 많은 행복들이 참으로 가당찮고 놀라운 것으로 변하는 것이었다. 자, 나의부터 것이었다까지 줄 한번 쭉 긋고 경험을 통해서 글쓴이의 이제 깨달음이 드러나는 거죠. 이 아름이의 하필이면 왜 나한테 주는데? 라고 하는 그 고마움의 표시를 통해서 나의 운명이
찬란하게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중간 2입니다. 것이었다가 5번째 줄까지 적을게요. 조카의 하필이면을 통해 나의 운명이 바뀌는 것을 깨달음. 네, 계속 가볼게요. 도대체 내가 전생에 무슨 좋은 일을 했기에 하고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내가 훌륭한 부모님 밑에 태어나 좋은 형제들과 인연을 맺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살고 있는가? 긍정적인 상황 첫 번째, 지금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있어요. 2번째, 아무리 노력해도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이 그토록 많은데 왜 하필이면 내가 무슨 권리로 먹을 것, 입을 것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고 있는가? 그쵸? 또 나보다 머리 좋고 공부 열심히 하는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이면 내가 똑똑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가? 긍정적인 상황 3번째입니다. 그죠? 또 있어. 계속 나와요. 게다가 실수투성이 안하무인인 데다가 남을 위해 하는 일이라곤 하나도 없는 나 장영희를 하필이면 왜 많은 사람이 도와주고 사랑해 주는가? 4번째죠, 그죠? 괄호 열고 얘기해요, 그죠? 우리 어머니 말씀으로는 양순하고 웃기 좋아하는 나의 성격 때문이라는데, 아니 그렇다면 잘 빠진 육체보다 아름다운 영혼을 타고난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라는 이야기도 같이 하고 계세요. 하필이면의 이중적인 의미,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미랑 부정적인 의미가 다 떠오르는 거겠죠, 그죠? 네, 그 2가지 이중적 의미를 생각하니까 내가 지고 가는 인생의 짐이 남의 짐보다 무겁다고 아우성쳤던 내 좁은 생각, 어떤 일이나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일이나 사물을 살펴보고 가지게 되는 생각이나 의견, 내 생각이나 의견, 그러니까 내 좁은 생각이 새삼 부끄럽다. 창문을 열어보니까 우리 학생들이랑 호수공원에 놀러 가기로 한 오늘이야. 그죠? 하필이면 날씨가 유난히 청명하고 따뜻하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마지막 끝이죠.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이 교수님 나는 필자는 하필이면의 이중적인 의미를 생각하고 삶을 긍정적으로 성찰했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자, 글쓴이의 깨달음 조카의 아름의 하필이면이라는 말을 통해서 자신의 하필이면 운명도 찬란하게 빛을 발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나의 삶과 운명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행운을 인식하게 되었어요. 결과적으로 나의 삶을 긍정적으로 성찰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하필이면이라는 말과 관련된 에피소드 하나를 통해서 아름이와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부정적이었던 하필이면의 의미를 긍정적으로 재인식하게 되면서 깊이 성찰하게 되고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성찰하기까지 되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실 수가 있겠네요. 제재를 한눈에 보겠습니다. 자, 목발에 의지해야 되고 특별한 재주도 없고 큰 돈은 못 받는 그런 영혼을 태어났어요. 아름다운 영혼을. 네. 근데 조카 아름이가 하필이면 나한테 이렇게 좋은 걸 줘? 이렇게 얘기하면서 긍정적인 표현으로 썼단 말이죠. 그래서 생각한 거지. 나의 긍정적인 하필이면을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좋은 형제들과 인연을 맺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세상을 살고 있는 거. 아직 첫 번째예요. 네. 2번째, 똑똑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고 사랑해준다는 거 해서 결과적으로 삶이 긍정적으로 성찰이 되더라라는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해서 긍정적인 삶과 관련해서 이제 이 하필이면과 관련된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정리 좀 하셨을 텐데요. 아직 정리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지금 253쪽에 보시면 자유롭게 질문을 만들어 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빈 공간이 많아요. 그죠? 혹은 252쪽에 밑에 또 빈 공간이 많으니까 이쪽을 활용하셔서 이 하필이면 안에서 중요한 키워드 하필이면 들어가도 되겠죠. 그죠? 네, 이 키워드들에 대해서 2가지, 3가지 정도 정리를 하시고 이것들에 관한
설명을 2문장 이상씩 적어주세요. 잠깐 끄셨다가 하셔도 돼요. 네. 네, 좋습니다. 자, 학습 활동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글의 내용들을 정리해보자. 하필이면 이라는 말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이 아름이와의 만남을 통해서 긍정적인 상황 4가지를 가지고 바뀌게 됐어요. 그쵸? 그래서 아까 우리가 앞에 정리했던 1, 2, 3, 4 그 4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오른쪽에 화살표, 그죠? 삶을 긍정적으로 보게 하는 말로 하필이면의 의미가 바뀌게 되었다. 그죠? 2번째 보겠습니다. 다음 구절을 바탕으로 아름이와의 만남 뒤에 삶에 대한 글쓴이의 인식과 태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말해보자. 아름이처럼 하필이면을 좋은 상황에 갖다 붙이자 나의 하필이면 운명도 갑자기 찬란한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걸 깨달았다. 빛을 발하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아, 좋은 거지, 그죠? 여러분들의 하루하루 추억들, 웃음들 이런 것들처럼 네, 하필이면 찬란하게 빛을 발하기 시작한다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되겠네요, 그죠? 위에서 봤다시피 아름이와의 만남 뒤에서 삶, 생활, 그리고 심지어 운명에서까지 그죠? 긍정적인 의미를 좀 발견하고 행운을 깨닫게 됐었어요, 그죠? 우리도 사실 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필이면 제가 군북고등학교에 와서 여러분들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에게 많은 힘들을 주고 사랑을 표현해 주는 것들을 들을 수 있다라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선생님이 까다롭기도 하고 그죠? 또 여러분들의 모두의 그 마음들을 헤아리면서 만족감 있게 열심히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쉽게 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그죠? 비록 말을 꼬였지만 이렇게 까다롭기도 하고 참 부족한 사람인데 어떻게 또 하필이면 이 말하고 싶은 거야. 하필이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해주고 그리고 우리 엊그저께 그 시랑 그림이랑 광고 문구 이런 것들을 또 잘 이렇게 할 수 있게 된 것들 그런 것들을 잘 해줌으로써 또 감사함을 또 느끼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사실 막 외모에 자신감이 있는 것도 사실은 아닌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필이면 여러분들을 만나서 그렇게 예쁘다는 말을 많이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더 감사함을 느끼 똑같은 말 여러 번 하는 것 같아요. 네, 자꾸 하필이면 하니까 저는 여러분들에 대한 감사만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네, 모든 국어 과제들이나 수업이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시도해주는 모든 친구들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말을 표현하고 싶네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 덕에 선생님이 수업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아이고 부끄럽다. 빨리 넘어갑시다. 네네 갑시다. 255쪽. 네, 글쓴이가 상황에 부여한 의미가 달라졌죠. 그죠? 밑에 보기 부분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는 항상 우리 스스로가 현실에 부여한 의미를 통해 현실을 경험한다. 즉, 우리는 현실을 현실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이미 무엇인가로 해석된 것으로서의 현실을 경험하는 것이다. 우리는 경험에 자기의 경험에 부여할 의미를 스스로 결정한다. 의미는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의미는 우리 스스로가 상황에 부여하는 것이다. 알프레트 아들러, 헤르타 오글러라는 분들이 썼고, 네, 아들러 심리학에 대한 해설입니다. 아들러 심리학은 교육 관련된 친구들이 읽어보셔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조금 어렵긴 하겠지만 간단하게라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보기에서 우리는 자기의 경험에 부여할 의미를 스스로 결정한다 라는 진술이 뜻하는 바를 말해보자. 선생님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힘든 상황이 있거나 어려운 상황들이 있다 하더라도 스트레스는 너가 선택해서 받는 거야. 너가 왜 스트레스 받는 거를 선택을 했니?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말도 스트레스인 거예요. 근데 이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그냥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 현실에 대한 의미를 결정하는 거죠. 그쵸? 네. 그런 거라 가지고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내가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네 라고 시를 쓰는 이런 부분들, 패러디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도해 보는 거. 나 이거 되게 어려운데 그래 선생님이 잘하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하라고 했으니까 뭐 마음 뭐 또 도와주겠지, 일단 시도해보자 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은 과제에 대한 마음이라도 그런 현실이라도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런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의 의미를 결정한다 라는 위에 나와 있는, 그 위에 보기에 나와 있는 그런 의미가 되지 않을까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상황에 부여한 의미, 상황 1과 2 부분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거는 나중에 한번 정리를 같이 해볼게요. 255쪽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핵심 정리, 앞부분에 나왔던 핵심 정리들도 다 같이 꼭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신의 삶을, 일상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 여기서 깨달음을 글로 표현하는 거는 되게 사실은 의미가 있어요. 인스타에서 간단하게 쓰는 것도 사실 그렇잖아요. 그죠? 일상에서 직접 겪은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치를 찾거나 일상의 삶에 가치를 부여하면서 자신의 삶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또 경험과 성찰을 담은 글을 써서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거는 또 자신의 삶의 가치를 다른 사람의 삶의 가치, 서로 이렇게 서로가 삶의 가치를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또 의미가 있다 라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수필을 한번 써보려고 해요. 수필을 써보기 전에 선생님이 블로그에다가 선생님의 경험, 이 하필이면과 관련된 경험들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꼭 하필이면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경험들을 블로그의 비공개 댓글로 나누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 시간에는 수필의 개념과 관련된 것, 그리고 정서를 표현하는 글을 쓰는 여러분들만의 수필들 정리하는 시간들 쭉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지 않은 수업이었지만 고생 많으셨고요. 꼭 블로그에 자기 경험 나누기 해주시길 바라요. 네, 고생하셨습니다.